네, 오늘도 대선 특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내 남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특집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분을 이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갑옷 입은 유순신, 회군 의원 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빌어서 호소했던 유승민 후보의 진정성이 정말로 통하고 있는 걸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세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날 수 없이 맞는 말을 될 거라. 너는 믿고 있겠지만 내게 미안하겠지만 난 괜찮아. 나를 동정하지 않아. 이번 상무 청년들이 모여서 유승민 후보님에게 응원의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를 개척해 주신 분의 경험을 수여합니다. 양경필 지사가 저보다 모든 면이 다 훌륭한데 저보다 키가 조금 작습니다. 유승민 후보 당선을 위해서 경례하면서 둘, 셋.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납니다. 이름하여 유순신. 참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네. 근데 이현재 의원님. 네. 유승민 후보에게는 전화위복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세력도 중요하지만 명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유승민 의원 후보가 그동안 보면 이제 보수개혁이라는 말은 했지만 사실 뭐 배신의 정치다 뭐 이런 등등 배신의 어떤 굴레 때문에 상당히 그거 자체가 제대로 조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마 그 의원들 탈당으로 해서 이 보수개혁에 대한 어떤 아이콘, 이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뭐 사실 이제 여론조사로 보면 사실 어렵겠지만 그런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승민 후보가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화위복이 돼서 어떤 나중에 어떤 정치적 진로가 상당히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추측도 해봅니다. 예, 앞서 보신 영상 속에서 남경필 도지사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뭐 선거법 때문에 자유롭진 않겠지만 유승민 후보를 좀 적극적으로 돕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돕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현직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돕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희정, 이재명 뭐 두 명의 이제 후보가 결국 선거를 도와줄 수가 없는 처지가 되니까 부인들이 나서서 선거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도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선 끝까지 같이 이제 경쟁했던 후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른바 이제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이제 신진 젊은 세력 50대 기수론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고 또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한테 이번에 이제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그 사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는 뭐 거창한 논리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중의 정서와 여론을 읽는 능력, 그 직관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유승민 후보가 딱 지금 그런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대중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꿋꿋하게 후보가 소신 있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치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이제 긴 호흡으로 정도를 가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저 말이 조금 뭔가 유승민 후보에게는 지금 그 말을 대변해 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유권자에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어제 연설 좀 유세장 대단하네요, 유승민 후보 연설. 근데 최 변호사님. 지금이야 조금 이제 환호도 있고 옆에 주변 의원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전국 흩어져서 각계 전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다 어디 가고 정말
물보다 훨씬 전하는 피가 밖에 지금 거리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남남북녀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 아버지인 유승민, 아들인 그 유훈동 씨는 TK와 PK 지역을 이렇게 훑고 또 부인과 그 유담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 남남북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와서 해처 모여서 서울에서 이제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아시다시피 그 딸 유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력 그 대학교를 위주로 해서 동선을 쭉 잡고 있는데 신촌에서 그리고 또 한양대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서울로 봤을 때는 이 서쪽과 동쪽과 북쪽을 쭉 흐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아주 효과적인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소하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딸 유담 씨랑 같이 대학가를 돌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세 초반에 좀 TK 지역에 올인하는 면이 있었는데 아예 초반부터 뭐 수도권이나 젊은 층을 겨냥했으면 좀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 좀 그 초반전부터 그러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을 했더라면 아마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유승민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유승민 후보로서는 그래도 TK를 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수도권 표심이라든가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눈길을 좀 끄는 것이 20대 표심인데 20대 표심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투표를 하는 계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20대 유권자가 그동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보였던 관심을 이제 유승민 후보로 조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이 의외로 좀 어떤 효과를 이제 앞으로 내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수도권 민심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바뀐 건 분명한 것 같고요. TK까지도 과연 그 영향을 받을지 그 여부에 따라서 향후의 지지율 상승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유승민 후보 보면서요. 데뷔한 지 한 20년 된 가수가 한번 빵 터진 뭐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우리 트로트 가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다가 어느 날 노래 한 곡으로 빵 터지면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계기가 없었으면은 사실 TK에서 했든 아니면 서울에서 했든 큰 효과가 없었을 것이다.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유승민 후보를 다시 보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변별력이나 차별성을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유승민이라는 가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트로트 노래를 불렀다 하더라도 이제는 트로트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맞는 트로트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하는 점들을 다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이제는 좀 새롭게 보이고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도 그런 것처럼 기업 가치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기대 심리 이게 들어가는 건데 유승민 후보가 그 기대 심리를 이제 딛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당파 의원들이 유승민 후보의 가치를 더 올려준 셈이 됐네요. 젊은 층 공략에 오늘은 나서고 있는데 TK 가수도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계사 부처님한테는 아내를 보내고 동화사 부처님한테 제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눈을 뜨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생각하고 모든 걸 빠르게 하겠습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김부겸 의원님께서 요즘 선거운동 하실 때 문재인만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10초만 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 여유가 많이 생겼네요. 위원장님. 네. 어제 김부겸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본인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는 농담도 했는데 TK에서 젊은 층이야 지금 다 공감합니다만 TK에서 다시 재평가가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대구의 동화사라는 데가 참 불교의 그 본산이죠. 사실 제가 좀 굉장히 정치인들이 동화사를 중요시한 이유가 대구 경북의 민심을 굉장히 저기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본산인데 아마 이 조계사에 오지 않고 이제 대구 동화사를 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이쪽에 열심히 다니신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구 지역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은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물론보다는 일단 이게 지금 양쪽 갈라치기,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이제 안보관이 튼튼하냐 마냐 뭐 등등 어떤 인물에 대한 개별적 평가보다는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봤고 또 당이 어디냐 이걸 중심으로 이제 봐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떤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이런 어떤 당을 좀 뛰어넘어서 어떤 인물에 대한 좀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과연 보수 개혁이라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는 아마 그런 계기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 TV 토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어떤 좀 이 차별성들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경규청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따뜻한 보수를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귀를 열어달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예전같이 대구에서 홀대받고 배신자 소리를 배신자라고 덜 듣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김부겸 의원한테 뭔가 부탁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도 똑같이 사실은 주목 별로 못 받았잖아요. 대구에서 3번씩이나 도전한 끝에 결국은 이제 야권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이제 깃발을 꽂았는데요. 일종의 바보 김부겸의 이미지를 유승민 후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부산시장 3번 도전했다가 겨우 이제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 얻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소신 있는 정치인, 알아봐주지 않아도 자기 소신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김부겸 의원하고 같이 비교되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김부겸 의원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김부겸 의원이 그걸 받아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라고 하는 게 대구 민심을 흔드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보 유승민이다. 그러니까 또 어쨌든 지금 저희 뉴스 초반에 네 분도 유승민 후보의 이런 도약을 좀 호평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도 이 목소리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유승민 캠프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후보 주저앉히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전쟁 중에 아군을 아주 빼버리는 당이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이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지지로 이제 돌아서는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런 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 뭐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사전선거 시작됐어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성원이 실제 득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득표율은 좀 지금 이제까지 발표된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를 이 보수의 노무현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보수의 노무현이요. 예, 이라고 하곤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결국 이제 굉장히 어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서야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그 행보를 보였는데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에 비해서 평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제대로 온당하게 좀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동화사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동화사가요 그쪽 지역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는 이른바 기도발이 굉장히 잘 받는 그런 일종의 그쪽 불교 신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그런 성지 가운데 한 곳으로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화사에 불교 신도들이 많이 가죠. 아마 그 표심을 상당히 노렸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그러니까 불교 신자 아니십니까?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를 좀 노리려고 이제 갔던 거 아닌가. 그야말로 기바 들어간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덕이 없다는 그 발언과 그리고 그 13명의 그 이른바 진짜 배신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유승민 후보를 지금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단일화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김성환 평론가님 보니까 유승민 후보의 이런 부가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단일화 얘기 또 조심스럽게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요. 근데 뭐 박지원 대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단일화 협상이나 뭐 협의가 오고 가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더 급한가요? 유승민 후보가 더 급한가요? 단일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유승민 후보가 하나도 안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급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얹어야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예. 유승민 후보는 완주만 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우리 기록은 제대로 안 나오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선수한테 국민들이 박수 쳐주고 그 선수가 나중에 정말 좋은 기록 냈을 때 더 많은 박수나 응원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지금 완주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근데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 효과를 같이 얹어서 갈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유승민 후보를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구애를 하는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현실성 없다. 이제는 뭐 단일화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물 건너갔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현실성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안철수 후보가 항상 한 발짝 좀 늦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도가 좀 상승했을 때에 좀 어떤 좀 새로운 어떤 구도를 짠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 뜨기 전에 어려웠을 때 좀 자강론 말고 이렇게 유승민 후보를 좀 손을 내밀었다 하면 그렇네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했을 텐데 항상 딴 집이 잘 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지금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연대라는 게 보면 결국 이제 내가 잘 될 때 이 손을 내밀어야지만이 반대쪽에서 뭔가 그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제 선거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완주한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어떤 면 당선 가능성이나 따져보더라도 본인이 아마 여기 합칠 가능성 이건 제가 볼 때 이미 만약 이게 한 1주 전에 2주 전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시간의 타이밍에 결국 정치도 타이밍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순간에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를 생각을 해보거든요. 굉장히 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로 그 유승민 후보가 이제 필요하다면 삼고 철회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그럼요.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뜨는 유승민 정말로 이 지금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래 자기 목표라면 차라리 유승민 후보를 밀어주고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정도의 또 그런 철수를 하란 정도의 말입니까? 아니 만약에 그런 결단까지 한다면 예.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안철수 후보에겐 또 다음에 훨씬 더 강력한 기회가 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불가능한 그런 결단이겠죠. 알겠습니다.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유승민 후보와는 반대로 이 탈당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고조되자 유승민 후보 곁에 남겠다는 의원이 또 한 명 추가됐습니다.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가 3일 동안 선거혁명을 일으켜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수의 횃불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결국 정운천 의원은 잔류를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33명에서 도대체 얼마까지 빠지냐 했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18명까지 주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또 가까스로 정말 어떻게 보면 유 후보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게 원내 교섭단체냐, 아니냐는 그 국회의원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큰 소리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정운천 그 의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 한석인 것 같은데요. 정운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12시, 지난주 화요일 날 전화를 TV 토론 끝에 전화를 해서 이 보수혁명 정말 같이 하자라고 해서 호소를 했답니다. 그거에 마음이 동했다고 하는데 이런 전화를 왜 이렇게 좀 늦게 하셨는지 지난 주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경고하건대 가만히 있기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는 그 바른정당 의원님 한 분은 그 얘기에 상당히 어떤 속이 상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당내에 있는 의원들부터 이렇게 챙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마치 저에게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서 이렇게 그 어떤 전투를 이겼듯이 나머지 그 남은 기간 동안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역구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잘하면 지금 집 밖으로 나갔던 12척의 배를 다시 들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유승민 후보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 진짜 이번에 반성 좀 해야 되고요. 다시는 탈당한다 이런 얘기 좀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제 이종훈 박사님께서 12척의 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해서 저희가 좀 진짜 몇 명이 다시 번복하고 아니면 마음 그대로 자유한국당으로 완전히 갈 건지 이걸 좀 참 짚어보려고 그래요. 탈당 번복을 고민 중인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제가 어제 장지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큰 고민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었거든요. 그 의원님 당 내에서 뭐 장지원 의원이라든지 김성태 의원 다시 돌아올 거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예.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는 오늘 중으로 다시 복당 신청을 하겠다 하는 의원 이름도 좀 들려오는 게 있고요. 12명 나갔던 12명 중에서요? 예.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자기 마음 자기가 모르잖아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오늘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후보하고도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는 굉장히 자기 탓이다. 유승민 후보가요? 예, 그죠. 이제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내가 잘해서 근데 내가 잘 못해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굉장히 미안해하시죠. 미안해하시고 또 이제 동료 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도 사실 단일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뽑은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최종 행동은 후보랑 함께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을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12분이죠. 그렇죠? 12분이 다 친한 분들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쨌든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그렇군요. 예, 의원님 그런데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12명 중 일부가 만약 복당 신청을 다시 한다면 당내에서는 받아주자라는 의견이 있나요? 아니면 받아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가요? 그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복당 신청을 하면은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내용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복당하는지. 그러니까 복당의 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당의 변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럼 왜 복당한다고 쓰면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가정을 해놓고 논의를 하기는 좀 힘들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품어 안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절차는 밟아야 된다. 지금 그렇죠. 그 복당이 이제 각 시당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의총에서 통과되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당이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하려는 원칙을 또 저버린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당 신청이 있더라도 그 복당을 하는 과정이 보수 혁신 흐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가 오늘 오전에 방금 전에 대선 전 복당,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복당을 공식적으로 약속했어요. 그쪽 친박계에서 많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12명은 또 고스란히 자유한국당 그냥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오늘 보니까 친박들도 다 징계 해제하고 바른정당 탈당파도 다 받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홍 후보가 저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홍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홍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문재인을 막겠다, 문재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 표심이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게 상황이 또 다르다. 대선 이후에는 보수를 누가 부끄럽지 않은 보수가 누구냐. 이걸 또 국민들이 판단하지. 지금처럼 누가 싫어서 누굴 찍어주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홍 후보도 지금 원칙적인 입장을 정해야지 다시 자유한국당 잡탕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친박 징계 다 원칙 없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제가 볼 땐 홍 후보 본인이 팽당한다. 홍 후보는 지금 물각희름입니다. 그 안에서 붕 떠 있고. 네네. 그런 자유한국당 내분이 또 심화될 거다 저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가 대담을 나눠봤는데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잖아요.
앞으로 유승민 후보 단일화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들이 단일화 명분이 이제 문재인 후보 너무 불안하고 문재인 이길 수 있는 카드로 단일화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반문재인 후보에 몰아주자는 건데 지금 뭐 누굴 몰아주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의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소신껏 국민들이 누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더 밝게 할 사람이냐 이런 소신 투표하는 것이 맞다. 예. 의원님 12명 중에 아까 번복하려던 의원 한 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름 여기서 밝혀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 그거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따로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 캠프 내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명은 있는 건데 누군진 뭐 저희가 좀 수수께끼로 맞춰야 되는 건도 있고 본인 마음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인상적이네요. 어쨌든 움직임이 다시 있나 보네요. 참 이 정치 환경이 참 예전보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일 때는 뭐 당연히 여당에서 받아들이고 뭐 환영식도 하고 이랬을 텐데 참 국민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정말 이제 시민들이 판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정치로 사실은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12명의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봅니다. 특히 아마 이 12명의 의원들은 지금 만약에 홍준표 후보의 그 계획대로 따르면 예전에 서청원 의원 뭐 지금 한 3년 당원권 정치 해놨잖아요. 그 다 풀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들어온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들 지금 그 청문특위 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그런 거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당연히 그 의원들을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붕 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탈당을 선언한 12명 의원들 선언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한 30년 같을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는. 그렇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할 거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탈당을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도 걸려있고 지방선거에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 기초의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다 지정해버리면 내년에 아무래도 그 현재 의원직 자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역 어떤 조직을 장악을 해야 그 다음 총선에서 또 국회의원 배지가 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받아들이겠다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내부 반발이 지금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김 선배님, 그것보다 각 의원들 어제 제가 뭐 전화도 해보고 황영철 의원 어제 이 시간에 통화됐었지만 비난 문자 엄청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SNS 계정 다 닫아버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여론의 결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제는 철새 낙인이 찍혀있는 의원들 만약에 받아들이면 홍준표한테 결코 득이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도 곧바로 또 받아들이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처럼 던질까 말까 하다가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나왔던 의원들 다시 받으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소신 없는 정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칫하면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후보가 오늘 이 탈당 의원들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탈당하고 복당하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입니다. 제가 새누리당 탈당할 때 저는 뭐 제 정치 생명을 걸어놓고 한 거고요. 그 모든 책임은 정치인은 자기가 다 지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뭐 그게 탈당이든 복당이든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복당하는 과정 그 절차는 그거는 당이 정한 원칙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하태경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좀 바른정당은 품는 추세다, 품는 뭐 기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승민 후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지는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장문의 반성문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되 그 받아들이는 시기는 대선 이후로 이렇게 잡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이 12명, 뭐 사실은 13명인데 이 13명의 의원들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뛴다. 자, 그런다면 뭐 사실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후에 이제 그 처리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까 뭐 김성환 평론가님 공중에 붕 떴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선거운동도 못해요. 지금 유승민 의원 후보 선거운동 하면은 유승민 후보 오히려 이미지 깎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운동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최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이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고 뭐 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